당신이 지닌 믿음과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에 따라 외부 현실을 이해하는 방향이 달라진다. 잘못된 현실상이 형성되면 잘못된 습관이 생기고 당신이 바라는 결과를 내지 못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당신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해석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습관을 가져라. 유연한 태도만이 계속 성장하게 만든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최강의 식사라는 책으로 방탄 다이어트, 방탄 커피를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켰던 작가죠. 데이브 아스프리의 또 하나의 역작, 최강의 인생이란 책을 소개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은 아니고요. 2019년도에 출간된 책인데요. 자기계발서를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재밌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사실 자기계발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요. 타이탄의 도구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원싱 이런 책들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계발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지금은 아침마다 동기부여 차원에서 매일 읽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계발서를 늘 가까이 하는 것은 모범이 되고 배울 점이 많은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나도 모르게 친구의 행동이나 말을 조금씩 따라하게 되잖아요. 자기계발서를 한번 읽는다고 바로 내 삶에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지만 늘 가까이 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최강의 인생은 저자가 5년 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450명을 인터뷰하고 얻어낸 성공 공식을 정리한 책입니다. 저자가 직접 체험하며 44가지 법칙으로 정리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더 빠르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흡, 식습관, 말, 생각, 운동, 수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면에서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성공 법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데이브 아스프리의 최강의 인생,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한번 해보겠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상대방뿐 아니라 자신의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 언어 습관은 당신의 한계를 설정하고 운명까지 결정짓는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말을 쓰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 싹튼다. 그러면 다른 이들도 당신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될지 모른다. 게임 체인저들은 자기 신뢰를 높이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데 힘을 주는 단어를 신중하게 골라 사용한다. 시도는 이제 그만, 지금은 실천할 때다. 내가 아끼는 친구인 JJ 버즈는 건강 및 웰니스 전문가이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를 4권이나 쓴 작가다. 몇 년 전 버진의 아들인 그랜트가 친구 집으로 가던 중 뺑소니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당시 그랜트는 도로변에 방치되어 목숨이 위태로웠다. 의료진은 까다로운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한 곳뿐인데 이송 중에 뇌출혈 가다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장과 뇌 둘 다 살리는 건 불가능하며 항공이송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실적인 엄마이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철 의지를 지닌 버즈는 그랜트의 회복 기간 내내 의료진의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가능할 거라는 의사의 말과는 달리 그랜트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 결국 그는 힘든 싸움을 이겨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읽고 걷고 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랜트가 수많은 불가능을 이겨내고 생존할 수 있었던 데는 엄마의 역할이 컸다. 그녀가 아들의 왕쾌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었다. 그녀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 모두 하는 말에 신중을 기하기를 바랐다. 그랜트가 혼수 상태에 빠져 엄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거라는 의료진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들의 왕쾌를 의심하는 표현을 절대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다. 대신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아 이 사고가 분명 좋은 경험으로 남을 거고 반드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것이라고 수없이 말해주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도 그랜트가 깨어날 수 없고 다시 걷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아들이 그런 말을 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비록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지라도. 아니나 다를까 그랜트가 깨어났을 때 그는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굳건했다. 그랜트는 자신이 다시 걷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랜트가 기적처럼 회복한 데는 버진의 신중한 언행이 큰 몫을 했다고 확신한다. 말은 힘이 세다. 말은 목표를 달성하게 만들기도 하고 한계를 설정하기도 한다. 뇌뿐 아니라 몸에도 우리가 지닌 잠재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말은 우리의 정신적 소프트웨어다. 의지를 담아 신중하게 말할 때 스스로 불가능하리라 여겼던 것들을 이룰 수 있다. 가능성과 의지를 앗아가는 4가지 말. 잭 캔필드는 누구보다 말의 힘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는 무려 7권의 책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렸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집약해 석세스 프린서플을 출간했다. 언어 습관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터뷰를 하던 중 성공한 사람들은 피해야 할 단어 목록을 갖고 있다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내게도 그런 리스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하는 말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바이오 해킹을 했다. 그 과정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 자신의 한계를 규정짓는 단어들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목표하는 상태에 이르기 위해 뇌파를 통제하는 기술인 뉴로 피드백을 통해 깊은 의식 상태에 도달했을 때조차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단어를 쓰고 있었다. 내 잠재의식은 그럴듯한 단어를 골라 중요하지 않은 일을 크고 중요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중요한 일은 교묘하게 피하도록 편법으로 가득 찬 단어를 선택했다. 나는 자신의 발목을 잡는 단어를 족제비 말이라고 부른다. 볼리프루프 직원들은 회의 자리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책임 회피를 위해 잠재의식이 시키는 대로 나약한 발언을 하면 내가 곧장 지적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캔필드도 이와 비슷한 방법을 쓴다. 사무실에 빈 어항을 두고 직원이 족제비 말을 할 때 어항에 $2씩 넣는 규칙을 만들었다. 벌을 준다기보다 애매모호한 단어를 쓸 때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다. 명료한 발언은 곧 명료한 생각과 명료한 행동을 의미한다. 자신이 자주 쓰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의미를 분석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본인의 성과를 제한하는 프로그래밍을 멈출 수 있다.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자주 사용하는 4가지 족제비 말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자. 족제비 말 1.
못해. 캠필드와 내 리스트에 첫 번째로 적혀 있는 단어다. 이는 당신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가장 파괴적인 말이다. 못한다는 무언가를 이룰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는 뜻이다. 당신의 힘을 앗아가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로막는 단어다. 그거 못해라고 말할 경우 아마 4가지 의미 중 하나를 뜻할 것이다. 도움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걸 하는 방법을 모른다. 하고 싶지 않다.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어쩌면 그 누구도 그것을 하는 법을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충분한 자원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창의력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방법을 찾아낼 만한 가치가 없거나 어쩌면 그걸 하는 것이 한심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분명 아니다. 당신이 어떤 의도를 갖고 못한다라고 표현하는지 뇌에서 의식을 담당하는 부분에서는 이해한다. 하지만 잠재의식을 담당하는 부분은 그 맥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의 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없다. 뇌의 두 부분이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고 여기서 혼란과 미묘한 스트레스가 일어난다. 만일 의식을 담당하는 부분과 잠재의식을 담당하는 부분이 동일하게 이해하는 언어를 쓴다면 어떨까? 분명 더 침착하고 역량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타인 역시 뇌의 두 파트를 거쳐 당신의 말을 이해하기 때문에 타인에게서 더욱 높은 신뢰감을 끌어낼 수 있다. 못한다는 거짓말이다. 이 사실을 깨우치는 순간 당신은 문제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될 것이다. 일주일 동안 못한다는 말을 의식적으로 쓰지 않도록 해보자. 이런 제안을 들으면 보통 아마 못할 거예요 라고 말하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익숙해지기까지 무척 힘들 거예요. 족제비말 2. 필요하다. 본능을 지배하는 원시적 뇌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것을 생존 문제로 인식한다. 가벼운 일이 크고 무거운 일로 둔갑한다. 의식을 담당하는 두뇌에서는 말뜻을 이해하지만 원시적인 두뇌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말을 할 때마다 그 무언가가 없으면 생존이 위험하다고 받아들인다. 물론 이 단어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된다. 당분이 필요해, 새 코트가 필요해 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필요한 물건이 아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하자면 진짜 필요한 것들은 몇 가지 안 된다. 매분 산소가 필요하고 닷새에 한 번 마실 물이 필요하다. 2달가량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아사에 이르니 적당량의 음식도 필요하다. 머물 곳이 필요하고 체온을 유지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외의 것들은 필요가 아니라 원하는 것들이다. 정말 100% 확실할 때만 필요하다는 단어를 써야 한다. 그 외에는 원하고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 만약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는 더욱 중요한 문제다. 우리의 두뇌는 진짜 위험과 위험을 감지하는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한다. 만약 당신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을 하지 않으면 팀원들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인식한다. 스트레스 상태에서 팀원들은 업무를 수행하지도 현명한 선택을 하지도 못한다. 당신은 팀원들이 두려운 것을 피해 도망치도록 만들 수도 있고 멋진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만들 수도 있다. 나는 팀원들에게 마감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일이고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팀이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제가 어떤 장애물을 없애야 할까요? 우리가 이 일을 잘 완수하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라고 묻는다. 이렇듯 진정성 있는 화법은 만약 데드라인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닥쳐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은 팀원들은 실제로 마감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진 것처럼 자신을 미친 듯이 몰아붙일 것이다. 이제 필요하다는 말을 그만두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해야 한다. 실제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말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필요하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일주일 동안 지내보라. 그 단어를 써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 때조차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가게 문 닫기 전에 방문하려면 지금 나갈 필요가 있어 라는 말을 보자. 상황에 맞는 말이라고 여기겠지만 여전히 사고방식의 한계를 규정하는 말일 뿐이다. 가게에 전화를 걸어 가게 문을 조금만 늦게 닫아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걸까? 친구에게 그냥 지금 가자고 말할 수는 없을까? 필요하다는 단어를 쓸 때 당신은 문제의 해결책을 무의식이란 틀에 가두고 잠재의식에는 스트레스를 준다. 이렇게 스스로 창의성을 제한하는 말을 계속 써야 할 이유는 없다. 족제비말 3. 나쁜. 본질적으로 나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나쁘다는 어떤 대상을 향한 가치 판단이다. 무언가에 나쁜이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우리의 잠재의식은 어떻게 반응할까? 심리학적, 생화학적으로 곧 닥칠 종말을 준비한다. 무언가가 나쁘다고 표현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그것을 싫어하거나 원치 않는다는 의미다. 가령 근처 공원에서 점심 먹으려고 했는데 비가 오네, 나쁜 일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다. 그러나 점심은 어디서나 먹을 수 있다. 어쩌면 오늘 하루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가 막히게 운이 좋은 일이다. 비가 오는 것이 그토록 나쁜 일인가? 전혀 아니다.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 평가할 때도 나쁘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 역시 문제다. 음식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음식은 나쁘거나 좋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을 먹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MSG가 가득 첨가된 채식 버거처럼 누가 봐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음식조차 나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굶어 죽는 것보다는 먹는 편이 낫다. 나쁜이란 단어는 거짓된 이분법적 사고만 초래할 뿐이다. 이 세상은 좋고 나쁨의 기준으로만 분류할 수 없다. 물론 폭력과 자연재해처럼 비극적인 일도 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을 좋고 나쁨의 필터로만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문제와 흑백 사고를 불러일으킨다. 무언가를 나쁘다는 말로 평가할 때 당신은 그것의 장점을 들여다볼 기회를 놓치게 된다. 족제비말 4. 해보다. 해본다는 항상 실패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공항에 마중 나가도록 해볼게 라고 말한다면 어떤가? 그 사람이 마중 나오리라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가? 전혀 아닐 것이다. 그가 공항에 나오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와 달리 누군가 공항으로 마중하러 갈게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분명 믿을 것이다.
스스로에게 다이어트를 한번 해본다거나 이 책을 한번 읽어보겠다고 말한다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는 이미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분명 그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캠필드는 한 강연에서 청중들에게 무릎 위에 있는 물건을 들어 올려달라고 요청하며 해본다는 말의 힘을 체감한 적이 있다. 자, 무릎 위에 물건을 들어 올리세요. 라고 하자 청중들은 그의 말을 따라 물건을 들어 올렸다.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바꿨다. 자, 이번에는 한번 들어 올리려고 해보세요. 그의 말에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누구도 꼼짝하지 않았다. 얼마 후 몇몇 사람들이 물건을 들어 올렸지만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들어 올렸던 물건이 갑자기 무거워진 것처럼 고전했다. 한번 해보라는 말을 듣자 자신이 해보려는 일이 어느새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진 탓이었다. 뇌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구실을 준 셈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더욱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실패할 구실을 주어선 안 되고 잠재력을 완전히 끌어내도록 뇌를 몰아붙여야 한다는 점이다. 주어진 일을 모두 해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일은 분명하고 정직하게 거절해야 한다. 그러나 무언가를 하려고 결심한 이상 당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스타워즈의 요다는 말했다. 한번 해본다는 것은 없다. 그저 할 뿐이다. 요다가 겨우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제다이 마스터가 될 수 있었겠는가? 요다뿐 아니라 당신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내가 선택한 신념이 나를 만든다. 당신이 지닌 믿음과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에 따라 외부 현실을 이해하는 방향이 달라진다. 잘못된 현실상이 형성되면 잘못된 습관이 생기고 당신이 바라는 결과를 내지 못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유연한 마음은 현실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계속 변화하고 적응하며 더욱 나은 현실상을 만든다. 당신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해석이 틀렸을지 모른다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습관을 가져라. 유연한 태도만이 계속 성장하게 만든다. 20년 넘게 명상 강사로 활동해온 비셴 라키아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명상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마인드밸리의 CEO다. 그는 저서 비범한 정신의 코드를 해킹하다를 통해 최상의 행복과 성과를 거머쥐기 위해 두뇌를 최적화시키는 법을 전파하고 있다. 라키아니는 스스로 잘못된 이미지를 갖게 된 과정에 대해 인터뷰에서 털어놓았다. 아시아에서 성장한 그는 주변 사람들과 외모가 사뭇 달랐다. 학교 친구들에 비해 코가 컸고 팔다리에는 털이 덥수룩했다. 몇몇 남학생들은 그를 고릴라 다리나 메보리코라고 놀렸고 그는 이 메시지를 내면으로 받아들였다. 라키아니가 음이 매칭기계라고 칭하는 뇌는 친구들의 메시지를 기준으로 세상을 이해했다.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듯 스스로 못생겼다는 믿음이 생겨났고 이 믿음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내 삶은 내가 믿는 대로 된다. 자신에 대한 이미지와 신념은 보통 7세 이전에 형성돼 컴퓨터 하드웨어처럼 우리 안에 장착된다고 라키아니는 설명한다. 이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세상을 휘두르는 사람들, 사회와 문화, 교육 시스템,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아주 어린 나이에 특정 신념이 새겨지는 것이다. 우리의 신념은 우리의 가치, 능력, 사회 속 역할을 규정한다.
따라서 신념의 한계가 설정되면 잠재력이 극도로 약해진다. 문제는 이 신념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잘못된 신념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행히 이를 바꿀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컴퓨터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듯 신념 또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라키아니의 책에는 배움과 자기계발의 법칙을 정립한 의식공학이라는 개념이 소개되어 있다. 의식공학의 첫 단계는 바로 당신 신념이 곧 당신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신념은 오래전 당신이란 인간 안에 설치된 하드웨어일 뿐이다.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신경 가소성은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신념을 더욱 나은 것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준다. 라키아니는 신념에 따라 이 세계를 받아들이는 관점이 달라지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바꿀 때 삶 또한 완벽히 바뀐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가 외모가 추하다는 잘못된 신념을 밀어내자 자신감이 높아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의 삶과 대인관계가 순식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가능성을 제한하는 신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인간은 자각하지 못할 뿐 이런 신념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스스로의 한계를 제한하는 신념이 너무도 진짜같이 느껴져 그것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마저 깨닫지 못한다. 잘못된 신념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현실일 뿐이다. 고성과자들은 자신의 믿음이 현실로 펼쳐지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면에 자리한 채 끊임없이 한계를 짓는 신념을 찾아내고 이를 변화시키는 데 집중한다. 실제로 자신을 가로막는 신념이 무엇인지 깨닫고 바꿔나가게 돕는 일은 인생 코치와 비즈니스 코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 오늘 하루 정말 운이 좋다고 믿는다면 실제로 당신에게 행운이 있는지 없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운이 좋다고 믿는 신념 덕분에 자신감이 생겨 프레젠테이션도 훨씬 잘 진행할 테니까. 이는 플라세보 효과와 유사하다. 명상 중에 나는 계속 감사한다. 모든 일이 이치에 따라 흘러가서 감사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에 감사하고 온 우주가 내 뒤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음에 감사한다. 내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이성을 담당하는 뇌가 사실로 인식하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는 단순한 시스템을 내 안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자동 반사적으로 내가 믿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 줄 것이다. 긍정적인 신념은 당신을 성공의 길로 이끈다. 스스로에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두뇌는 그것을 사실로 믿고 기능한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마틴 셀리그먼 박사와 동료들이 30년 이상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연구했다. 그 결과 낙관적인 기대가 성취의 중요한 변수로 드러났다. 특정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영업사원은 비관적인 영업사원에 비해 55%나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신념은 노력의 결과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신념을 몰아내야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 자신이 예상했던 잠재력 이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뇌의 기본 설정 값을 재설계하라. 의식공학의 두 번째는 생활 시스템, 즉 습관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라케아니는 습관이란 스마트폰의 앱과 같다고 말한다.
식습관, 운동습관, 수면위생 등 일과를 채우는 패턴이다.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습관이 무엇인지 배워 자신의 삶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지금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며 하려는 것들 말이다. 새로운 습관을 쉽게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신경과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인 로버트 쿠퍼를 초대했다. 쿠퍼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두 분야, 신경과학과 비즈니스 전략을 성공적으로 연계했다. 이를 통해 엘리트 인재와 인류 리더들에게 두뇌와 시간, 성과를 최대치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나는 성과를 가로막는 습관을 깨고 뇌 구조에 훨씬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주입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쿠퍼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간의 두뇌에는 2000년 전에 내장된 수행 코드가 있다고 쿠퍼는 말했다. 또한 뇌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 프로그래밍해서 이 낡아빠진 프로그램을 현대사회에 어울리게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가장 먼저 뇌의 기본 설정값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본능은 우리가 익숙한 방식들을 고수하기 바란다. 출근할 때 항상 다니는 길로 운전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일상생활에서는 유용한 본능이지만 이로 인해 혁신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진다. 쿠퍼는 이를 고정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반면 살아있는 프로그램은 신경 가소성에서 가소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우리가 고정화된 프로그램에 따라 행동할 때도 우리 뇌는 계속 변화한다고 그는 지적한다. 그렇다면 과연 변화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혹시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은 것을 보면 기분이 언짢은가? 이처럼 기본 설정값에 안주해 습관의 노예가 된다면 당신은 다운와이어가 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다운와이어 되는 사람이 많지만 이 역시 달라질 수 있다. 가능성을 믿고 나아지려는 의지로 달라지고자 노력한다면 업와이어 할 수 있다. 다운와이어가 아닌 업와이어에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열쇠다. 한편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우리의 두뇌는 본능적으로 다운와이어에 고착하고자 한다. 과거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두뇌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겁이 많고 소심한 기관이다. 업와이어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큰 위험을 감수할 줄도 알아야 한다. 뇌가 편안한 기본 설정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선택을, 즉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이 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당신의 두뇌와 신념, 현실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떤 신념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최강의 팁. 자신의 신념 가운데 진짜가 무엇인지 가려낸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거나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목소리, 혹은 사람과 세상을 좋고 나쁘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로 나누는 목소리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진짜 믿음을 떠올리며 명상한다. 아침이나 저녁 시간이 좋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간 당신이 믿는 것들에 대해 기록한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자. 듣는 습관을 기른다. 대다수의 사람은 타인의 말을 듣기보다는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친구나 동료와 대화를 나눌 때 미리 할 말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하자. 타인의 말을 경청한 뒤 입을 뗀다면 누구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다. 기적은 아침에만 일어난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가 달라진다. 몇 시에 일어나든 주변에 신경 쓰고 반응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스트레스와 번아웃, 계획의 실패만 불러들일 뿐이다. 자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침을 보내라. 하루를 위해 몸과 마음을 정비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러고 나서 하루를 당당하게 맞이하라. 기적에 관해서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미라클 모닝의 저자이자 동기부여 전문가, 성공 코치인 할 엘로드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의 조언은 나처럼 아침을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엘로드는 죽을 고비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넘겼다. 20살 때 시속 110km로 달리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실제로 6분간 사망한 상태였다가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의료진의 진단과 달리 건강을 되찾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뿐인가 열정과 의지력으로 80km의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주방용 칼로 유명한 커코에서 최고 매출 기록을 세워 전국 챔피언 영업 매니저의 자리에 올랐고 베스트셀러 작가로 명성을 날리는 중이다. 부정적 감정을 쏟을 때 5분 타이머를 맞춰라. 엘로드는 커코에서 일할 때 멘토가 알려준 5분 법칙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말한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도 된다. 하지만 이 감정을 5분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5분 법칙이다. 타이머를 5분으로 설정하라. 이 시간 동안은 당신을 화나게 하는 대상에 대해 욕하고 불평이나 불만을 터뜨리고 마음껏 감정을 분출하면 된다. 하지만 5분의 시간이 끝나면 멈춰야 한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일에 에너지 쏟기를 멈추고 자신의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엘로드는 이 법칙을 교통사고로 누워있을 때도 실천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일주일 후 의료진은 부모님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엘로드의 상태가 우려스럽습니다. 몸은 잘 이겨내고 있는 듯하나 아드님이 현재의 상황을 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로드가 간호사들, 테라피스트들과 항상 웃고 농담하는 것을 의료진은 이해할 수 없었다. 앞으로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젊은 청년이 보일 수 없는 반응이었다. 의료진은 엘로드가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현실을 등지고 망상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엘로드는 망상에 빠진 것이 아니라 5분 법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에겐 시간을 되돌릴 방법이 없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의료진의 말대로 다시 걷지 못한다면 그 현실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의료진이 틀렸다면 그는 의료진의 진단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의료진이 틀렸다. 그는 대퇴골이 반으로 부서지고 골반이 3조각 난 몸으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3주도 안 돼서 첫걸음을 내디뎠고 한 달 후 퇴원했다.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 물론 오로지 걸을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다시 걷게 된 것은 아니었다. 긍정적인 사고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마법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 기적의 비밀은 삶에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신과 육체, 정서를 가능한 한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데 있다고 엘로드는 전한다. 기적을 만드는 아침 루틴. 몸과 마음 정서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엔 아침 시간이 가장 좋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어디를 가야 하거나 무언가를 하거나 누군가와 한 약속에 응하기 위해 알람을 설정한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자신이 세운 가치와 목표에 따라 자의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하루가 될 수 없다. 타인의 필요나 눈앞에 주어진 상황에 끌려다니는 하루를 보내게 된다. 엘로드의 아침은 다르다. 그는 아침 시간 동안 자신에게 집중하고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아침마다 1시간을 투자해 특별한 자기개발 루틴을 수행하는데 이 루틴 덕분에 다시 삶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믿는다. 그의 아침 루틴은 침묵, 확신, 시각화, 운동, 독서, 기록의 앞글자를 따서 세이버스라고 부른다. 이는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준 산소 마스크이자 미라클 모닝이다. 엘로드의 아침 루틴은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5분짜리 짧은 프로그램도 있다. 이 루틴을 아침이 아닌 다른 때에 한다면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특히 확신의 말을 명상하는 것과 시각화하는 과정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 동안 사고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방향을 변화시켜 삶의 질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오늘 하루 자신이 더욱 잘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 질문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자신에게 심어줄 수 있다. 에고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더욱 나은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엘로드는 2016년 급성 림프성 백혈병에 걸렸고 또다시 이겨냈다. 두 번째로 죽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역시 미라클 모닝과 아침 루틴으로 고취된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상태 덕분이었다. 혈액암은 그의 자의적 선택이 아니었다. 하지만 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라고 판단했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일을 수용하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남들에게는 그저 나쁜 경험일 수 있는 일을 겪으며 그는 의미와 목표를 찾아냈다. 모든 역경에는 아주 심오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느꼈다. 병마와 싸우는 동안 엘로드가 본능적으로 이 책에 소개된 법칙을 거의 다 실행했을 거라고 확신한다. 엘로드와 같은 사람들은 습관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누구나 역경과 마주한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어떤 목표와 의미를 찾을 것인지는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가 미라클 모닝을 통해 훨씬 많은 기적을 이뤄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최강의 팁.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의미 있는 일을 하라. 일기를 쓰고 명상을 하고 시각화 연습을 하거나 자신의 목표를 적어라. 자신에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불평불만의 감정을 터뜨리고 싶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맴돌 때는 가장 먼저 이런 감정을 초래한 상대방을 용서하려고 노력하라.
그럴 수 없다면 5분 타이머를 설정하고 그동안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쏟아낸다. 5분의 시간이 끝나면 원래의 생산적인 모드로 돌아간다. 머릿속의 목소리를 통제하라. 머릿속에 울리는 비판적인 목소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주의력을 분산시키며 수행 능력에 제동을 건다. 명상은 어떤 목소리가 거짓말로 마음을 어지럽히는지, 어떤 목소리가 힘을 보돋아 주는지 깨닫게 해준다. 당신은 행복하고 성과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명상을 시작하라. 명상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망원경. 회의적인 성향의 벤처 투자가들 중에는 투자를 결정할 때 직관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회의적인 성격과 명상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다. 에미상을 수상한 저널리스트이자 스스로 회의주의자라고 말하는 댄 해리스도 명상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라케아니처럼 댄 해리스 역시 현재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는 명상이 신체와 정신건강 둘 다에 집중한 공공보건의 변혁을 이끌 핵심이라 믿는다. 또한 명상으로 학교폭력과 교육, 자녀 양육, 결혼, 정치 등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원래 ABC 나이트라인의 기자였다. 밴쿠버 아일랜드의 우리 집으로 와 실리콘밸리에서의 성공 스토리를 취재했던 사람이 바로 댄 해리스였다. 인터뷰가 끝난 후 우리는 뒷마당에서 함께 명상을 했다. 그는 명상의 효과를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한두 번 해본 적이 있었던 만큼 명상에 들어갈 준비는 되어 있었다. 내 반려견인 메릴린이 잠시 서성이다 댄 해리스 앞에 앉은 걸 보면 분명히 뭔가를 느꼈던 것 같다. 메릴린은 깊이 명상하는 사람을 귀신같이 가려내 곁에 안곤 했다. 그는 점차 명상 수행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명상에 깊이 빠져들면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원치 않던 행동을 한 이유도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두려움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몰랐다.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그에게 명상은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 있는 내면의 망원경이었다. 그가 마음의 현상을 관찰하고 자각하게 되자 더 이상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 초보자나 명상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일단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아주 단순한 목표를 갖고 시작하면 된다. 전혀 복잡할 것 없다. 초자연적인 개념도 아니다. 무언가를 믿을 필요도 없고 그룹에 들어가 함께해야 한다거나 특별히 정해진 옷을 입어야 하는 것도 괴상한 자세로 앉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명상은 정말 단순하다. 다만 배움과 연습이 필요할 뿐이다. 마음도 훈련으로 단련할 수 있다. 해리스는 가급적 명확하게, 가급적 널리, 가급적 많은 곳에 명상에 대해 알리기를 원한다. 그는 사람들이 명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믿는다. 명상이나 마음챙김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용하고 건설적인 고민인지, 무엇이 쓸데없고 소모적인 걱정인지를 가려낼 수 있게 해준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골치 아픈 일과 심각한 괴로움을 몇 번이나 겪게 될 것임을 각오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두려움도 느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상상을 하거나 곧 눈앞에 닥칠 것만 같은 불행을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리길 17번쯤 반복하게 된다. 이때 명상이 힘을 발휘한다.
자신의 머릿속 생각을 향해 이런 생각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고 자문하게 되는 것이다. 명상의 가장 강력한 효과다. 해리스는 마음도 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길 바란다. 훈련 방법은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이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완벽히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지만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눈살이 찌푸러지는 행동을 하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자신과 타인에게 잔인하게 구는 일은 현저히 줄어든다. 감사하는 마음을 도구로 활용하라. 감사하는 마음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습관을 기르듯 몇 가지 방법을 활용해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으로 형성할 수 있다. 감사함은 근육이다. 단련하라. 유제이 람다스는 행동변화 전문가이자 공인된 체면술사다. 그는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감사하는 마음의 가치를 이해할 뿐 아니라 그것을 습관화하려 노력하는 그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람다스는 감사하는 마음은 인지적, 생리적 두 가지 측면에서 경험해야 긍정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말한다. 즉, 감사하는 마음을 찾고 또 실제로 느껴야 한다는 뜻이다. 감사하는 마음도 훈련이 필요하다. 람다스는 매일 저녁마다 자신만의 의식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의 힘을 체험했다. 저녁이 되면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일기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아침에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것이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즉시 저녁 일기를 아침 루틴으로 바꾸어 3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변형했다. 나는 무엇에 감사하는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람다스는 아침 루틴을 실천한 이후 초두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초두 효과란 눈을 뜨자마자 처음으로 하는 일이 하루를 지배한다는 개념이다. 게다가 2번째와 3번째 질문은 두뇌가 긍정적인 행동과 결과를 기대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 예컨대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곧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엔도르핀 수치가 자동적으로 높아진다. 기대 심리가 웰빙과 행복의 원천이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람다스는 저녁 의식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그날에 있었던 3가지 멋진 일을 기록하는 것으로 바꿨다. 그는 이 덕분에 수면의 질이 나아졌다고 했다. 또한 친구나 가족과의 친밀감이 높아지고 타인에게 선행을 베풀겠다는 욕망도 점점 더 강해진다고 했다. 람다스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떤 일을 했더라면 더욱 멋진 하루가 되었을까? 그가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습관을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길 바라는 마음에 그는 5분 일기라는 저녁 노트도 만들었다. 3가지 질문에 답하는 간단한 습관은 감사하는 마음을 만들어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회복력이 더욱 높아지고 전도엽 피질이 활성화된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의 상황에서도 공황 상태를 겪지 않고 오히려 침착한 태도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미주신경 긴장도가 향상된 결과다.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괜찮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 실천하면 비슷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다음의 방법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감사일기를 쓴다. 감사하는 마음을 훈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감사한 일에 대해 기록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노트 같은 장치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하고 잠들기 전에는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다. 횟수가 너무 많다면 아침이나 저녁 중 한 번만 적어도 좋다. 마음 챙김을 수행한다.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어라. 아침 시간을 출근 준비로 정신없이 보낸다면 의도적으로 잠시 여유를 갖는 것이 좋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라. 산책할 때는 나무와 꽃을 보고 보도블록 틈을 비집고 올라온 풀에도 시선을 보내라. 걸음을 멈추고 장미꽃 향을 맡아라. 우리는 자신의 목표나 해야 할 일을 향해 맹렬히 달려가느라 너무 쉽게 이 아름다움을 지나친다. 세상은 아름답고 인생은 너무도 짧다. 여유를 가져라. 그래야 신경계가 안전 신호를 인식하여 감사하는 마음의 힘이 발휘될 수 있다. 부정적인 상황을 재조명한다. 새옹지마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 하루는 변방에 사는 농부의 말이 도망을 쳤다. 이웃은 그거 참 안 됐네요 라고 위로했지만 농부는 글쎄요 라고 답했다. 며칠 후 도망친 말이 건강한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오자 이웃은 참 잘된 일이네요 하고 축하했다. 하지만 농부는 글쎄요 라고 할 뿐이었다. 또 며칠 후 농부의 아들이 새로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지자 이웃이 농부를 위로했다. 이번에도 농부의 대답은 같았다. 1년 후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모든 청년들은 싸움터로 나가야만 했다. 하지만 농부의 아들은 부러진 다리 때문에 집에 머물 수 있었다. 정말 잘 됐네요. 이웃이 말하자 농부는 역시 글쎄요 라고 대답했다.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이 담겨 있다. 모든 상황은 중립적이며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그건 우리의 몫이다.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고 더 강해지고 회복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정서를 느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칠 필요는 없다.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짜증스러운 순간도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수밖에 없다.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런 순간에도 긍정적인 면을 보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적극적으로 감사한 일을 찾는다. 자신의 하루 중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기회를 찾아라. 하루 종일 운이 안 좋다거나 자꾸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드는 날에는 더욱 그래야 한다. 이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감사하게 여길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 감사한다거나 건강한 2다리가 있음에 감사한다거나 하는 식이다. 지금 당장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라. 감사 단지를 채운다. 감사일기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창의성 높은 활동이다. 감사한 일을 종이에 적어 매일 커다란 유리병이나 어항에 넣는다. 가득 찬 병은 당신이 감사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상기하는
하나의 장치가 된다. 혼자 하는 것도 괜찮지만 가족과 함께하면 더욱 좋다. 감사 산책을 한다. 산책을 하면서 당신이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에 집중하라. 따뜻한 햇볕이 비추는 날씨라면 더더욱 좋다. 곳곳의 아름다운 경관과 땅을 디딜 때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감촉을 온전히 느껴라. 마음이 안정되고 감사가 커질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오는 감정의 변화에 집중하고 온전히 몰입한다. 감사 카드를 보낸다. 언제라도 괜찮다. 당신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준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글을 써라. 부모님이나 친구,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준 은사 등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해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더욱 좋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유대감을 깊이 쌓는 효과가 있다. 감사와 용서를 함께 연습한다. 무의식에 존재하는 분노와 상처도 큰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킨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사와 용서를 함께 연습하는 것이 좋다. 당신을 아프게 한 일을 적거나 당신 안에 분노와 고통이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글을 적어라.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일이 지금의 당신을 만드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생각하면 그로 인해 생겨난 부정적인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다. 또한 용서에는 알파파를 활성화시켜 침착하고 집중력 높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 알파파의 상태에 오래 머물수록 게임의 판도를 뒤바꿀 힘이 커진다는 것은 내가 보장한다.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